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입니다. 명승권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명승권 박사의 내 아이 100년 건강을 위한 최소 영양제 사용법.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 아이 건강 지침서. 저도 영양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 먹으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내 몸이 좋아지는 걸까? 혹시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착각하는 것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없어요. 자, 영양제에 관한 책입니다. 아이들의 육아를 위한, 건강을 위한 그런 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인들이 알아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자,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며 1부 엄마들을 울리는 영양제의 배신. 벌써부터 뭔가를 좀 폭로하는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1장 어린이 영양제 열풍. 우리 아이들 영양이 부족하다고?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어린이 영양제 시장은 성장하는 이유. 어린이 청소년 영양제에 대한 미국의 경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고. 영양제, 식품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하고. 2장 우리가 아는 권장 섭취량은 틀렸다. 전 세계적인 비타민 D 결핍의 대유행? 결핍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권장 섭취량을 바로 알자. 3장 영양제 효과는 경험이 아니라 의학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영양제가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살피자. 2부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생명의 비타민. 비타민 C는 보충이 필수일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키가 안 큰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분들의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거. 비타민 A를 먹으면 시력이 좋아질까? 산모가 비타민 B를 먹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요한 비타민 E.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해야 할까? 저는 칼슘 먹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머리를 좋게 할까? 최고 인기 영양제 유산균.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유산균도 먹거든요. 사실 오메가3도 먹고 칼슘도 먹고 비타민 E도 먹고 B도 먹고 다 먹어요. 전. 눈떨림, 불면증에 마그네슘이 좋을까? 이것도 먹는데. 질병을 예방하는 항산화제. 이것도 먹는데. 아연이 어린이 사망률을 줄일까? 이것도 먹는데. 어린이에겐 철분 보충이 필요할까? 홍삼은 만병통치약인가? 이것도 먹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참고 문헌. 목차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안 먹는 약이 거의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안 먹는 영양제. 자, 이제 들어가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하나. 미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벤자민 스폭은
1946년에 저술한 베스트셀러 아기와 어린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상식서의 1958년 판에서 신생아가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지식할 수 있기 때문에 눕히지 말고 엎드려 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폭 박사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연한 사실로 여겨졌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약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아기가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건강해 보이는 신생아들이 아기 침대에서 잠이 든 후 더 이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침대 사망이라고도 불렸다. 2005년에 국제역학저널에 기존에 발표된 40편의 논문을 종합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 눕혀서 재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엎드려 재우는 경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이 약 3배 높았다. 논문의 저자는 197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모아보면 엎드려 재우는 것이 더 해롭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좀 더 일찍 대중들에게 알려서 눕혀서 재우도록 했다면 영국에서 1만 명, 유럽, 미국, 호주에서 적어도 5만 명의 신생아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잘못된 연구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2007년 2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비타민 및 항산화제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됐다.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 47편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 및 항산화 보충제를 먹으면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사망률이 5% 높았다는 연구 결과였다. 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미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5%가 확률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저는 다 챙겨 먹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셋, 2023년 4월 저자는 병의원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근육주사 및 경구 고용량 비타민 D 치료법이 골절이나 낙상의 예방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낙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골다공증에 발표했다. 15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나 낙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비타민 D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롭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상의 3가지 사례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의학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의학적 연구 결과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이나 상식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연구에 의해 내용이 바뀌어 왔다. 10년 전 옳다고 믿었던 의학적 지식이 새로운 연구 결과로 인해 잘못된 지식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십 년 전부터는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제의 효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발표되었고 이들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되었고 근거 중심 의학의 관점에서 최근까지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종합해 요약해보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비타민 및 항산화제, 홍삼,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칼슘 등 영양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해롭기까지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
3세에서 6세의 학령 전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 과연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 부족하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 책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근거 중심 의학의 관점에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타민 D 결핍이 정말 대유행인지, 현재의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과학적 혹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올바른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의학 연구 결과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타민 C, D, A, B, E, 칼슘,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마그네슘, 항산화제, 아연, 철분 및 홍삼을 음식이 아닌 영양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어린이들이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최신의 임상시험 및 이를 종합한 메타 분석의 근거에 알아볼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현재의 최상의 근거와 진실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읽고 나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다면 주변 어머니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시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근거 중심 의학 및 메타 분석의 전문가 명승권. 자, 이것도 이 저자분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나온 책이고 그 내용이겠지만 무조건적으로도 맹신하시지는 말고 많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의미를,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한 명의 얘기를 듣는 것보단 비슷한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지, 다른 또 연구, 시험 이런 결과들은 없는지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처음 부분을 읽자마자 제가 먹는 영양제에 대해서 뭔가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엄마들을 울리는 영양제의 배신. 1장 어린이 영양제 열풍. 우리 아이들 영양이 부족하다고? 영양 섭취가 중요한 어린이 시기.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청소년기까지의 과정을 보통 5단계로 나눈다. 출생 후 2개월까지는 신생아기, 이후 1년까지는 영아기, 1에서 3세까지는 유아기, 3에서 6세까지는 학령전기, 6에서 12세까지는 학령기, 12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기로 구분한다. 이 중 우리 부모들이 각별히 영양에 신경 써야 할 때가 3에서 6세에 해당하는 학령전기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신체 성장이 완만한 편이다. 그러나 매년 키가 약 5에서 7.5cm 자라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사지가 길어져 날씬해진다. 이때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형 잡히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시기의 영양 섭취와 식사 습관은 이후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창 자라날 우리 아이들 영양이 부족하다니.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일부 영양 성분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2년 3에서 5세 유아의 영양소 섭취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열량 섭취량은 충분하지만 칼슘과 칼륨 섭취량이 섭취 기준보다 부족하다고 한다. 남자 어린이의 약 80%, 여자 어린이의 87%가 일반적인 유아의 칼륨 섭취 기준보다 적게 섭취했다. 칼슘 섭취량 역시 남아의 63%, 여아의 71%가 일반적인 유아의 칼슘 섭취 기준보다 적었다. 칼슘과 칼륨뿐 아니다.
비타민 D도 부족하다고 한다. 2016년 일반 3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을 충분으로, 20에서 29.9는 비타민 D 부족, 20 미만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아이의 약 80%, 여자아이의 약 84%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이었다. 대부분의 아이에게 비타민 D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타민 D 부족 및 결핍은 증가했는데 3세 아이들의 약 84%, 6세 아이들의 약 92%가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타민 D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야외 활동 시간을 늘려 햇볕을 많이 쬐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의 경우 햇빛으로부터 자외선 B의 노출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 결론은 정말 의학적으로 타당할까? 영양이 부족하니 영양제를 먹여야 한다? 물론 음식을 통해 영양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이가 과일과 채소는 먹지 않고 고기만 먹거나 특정 음식만 먹는 등 편식을 하면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확실히 영양이 결핍되었거나 부족하다고 진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식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힘들다며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이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그래서 TV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의 미디어나 약국, 백화점 등에서 어린이들을 겨냥한 각종 영양제, 일명 어린이 영양제가 홍보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일까?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어린이 영양제 시장은 성장하는 이유. 어린이 영양제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원? 2023년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로 소수의 자녀를 공주나 왕자처럼 귀하게 키우는 골드키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분유 시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비타민 등 유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2,854억 원에서 2022년 3,223억 원으로 3년 만에 규모가 12% 커졌다. 어느 30대 주부는 2세 아이의 영양제 비용으로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지출한다. 비타민 D는 기본이고 통상 먹이는 유산균과 항산화제를 아이가 아프면 더 먹이기도 한다. 또 아이가 3세쯤 되면 종합 비타민을 많이들 먹인다. 특히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 원료인 HT042는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최초로 생리활성 가능성 등급중 2등급에 해당하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HT041을 원료로 만든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은 2017년 67억 원에서 2021년 619억 원으로 10배나 급증했다. 기사 내용과 같이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부모들은 이런 식품을 6개월간 꾸준히 먹이느라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 HT042는 저도 먹고 싶네요. 저도 6개월간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100만 원.
우리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2021년도 국민건강통계보고서를 보면 만 3에서 5세는 식이보충제 경험률이 2012년 59.5%에서 2021년 75.8%로 증가했다. 영양제 복용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비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3에서 5세 아이들이 영양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3에서 5세가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다. 1에서 2세의 영양제 복용 경험률은 73.9%, 6에서 11세는 61.7%로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먹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상식이 되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을까? 2020년 국내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4에서 9세 어린이의 경우 종합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계 수입이 높을수록 아침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영양제 섭취율이 높았다고 한다. 연구를 수행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모유 수유 아동, 편식이나 결식이 심한 아동에게 영양 결핍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부모들은 자녀의 생애 주기와 식생활 습관에 따라 알맞은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상담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섭취로 인한 영양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연 우리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가? 어린이, 청소년 영양제에 대한 미국의 경고. 어린이, 청소년 영양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자국민들을 위한 의학 연구에 매년 약 64조 48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국립보건원 산하에는 27개 연구원과 센터가 있다. 그중 국립보안통합보건센터 NCCIH는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각종 영양제를 포함해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건강행위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서 그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여러 의학 및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보안 목적의 건강행위에 대해 조언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식이보충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합성이나 인공이 아닌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영양제라 하더라도 천연 혹은 자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천연 혹은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 영양제에 대한 연방 규정은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보다 덜 엄격하다. 기준이 또 낮네요. 기준이 낮네. 3. 영양제는 질이 낮거나 약물, 화학물질, 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영양제 포장지의 설명과 내용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양제를 이 정도 되면 믿을 수 있을까요? 4. 영양제는 다른 영양제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영양제 고를 때 다른 영양제들과 같이 이렇게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올바른 복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5. 매년 약 4,600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제 복용 후 응급실에 실려간다. 대부분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복용한 경우다. 6. 일부 동종요법.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소량 투여하면 그 질병이 나아진다는 요법이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의 일종. 이 동종요법 제품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은 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입증된 바 없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 한해서 좀 자주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 흔히 먹는 영양제에 대한 안정성 정보. 세인트 존 스워트, 우울증, 폐경증후군 혹은 피부 상처나 근육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은 항우울제, 피임제, 항경련제 및 암치료제와 약물 상호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 수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멜라토닌은 단기간 사용은 안전하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요새 이제 그 수면에 대한 어려움,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것에 대한 고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멜라토닌이 들어간 어떤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제 방송처럼 따분한 걸 듣다 보면 잠이 좀 잘 오더라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딸꾹질, 소화불량 혹은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저도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서는 영양제 더 이상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미국 소아과학회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건강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종합 비타민을 권장하지 않는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8. 보디빌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서 숨겨진 성분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영양제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디빌딩 제품은 스테로이드나 스테로이드 유사 물질이 들어있어 심각한 간 손상, 뇌졸중, 신부전 혹은 기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9. 급격한 체중 감량을 위해 판매되고 있는 아사이나 후디아 같은 영양제는 장기간 체중 감량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영양제는 과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처방약이 함유된 체중 감량 영양제도 적발했다. 체중 감량 때문에 다양한 어떤 다이어트 식품, 영양제 그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어린이들이 이미 먹고 있거나 앞으로 먹을 예정인 보완 목적의 영양제의 효과와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어린이의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도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아과 전문의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치의라는 건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아쉽습니다. 위에 이 내용을 보면 영양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없고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의 영양제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권장 섭취량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영양제, 식품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하고. 영양제란 무엇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영양제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 영양제나 영양보충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음식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물, 물, 식이섬유 등의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럼 음식과는 별개로 섭취하는 영양제는 뭔가? 영양제를 식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하는 약이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영양제는 각종 영양성분을 배합하여 정제나 음료의 형태로 만들어 복용과 체내 흡수를 쉽게 한 영양을 보충하는 약이다. 의학적으로는 영양제를 영양보충제 혹은 식이보충제라고 칭한다. 일반적인 식품과 달리 식사에 더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영양제는 정제, 캡슐, 가루, 바 등 그리고 액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섭취가 되며 대표적인 영양제로는 각종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약초, 효소 등이 있다. 그런데 영양제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영양제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약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비타민류는 일반적으로 영양제지만 비타민 결핍증의 치료에 사용된다면 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네요.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영양제가 사용이 되면 약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또한 의학계에서는 입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 주사액, 아미노산 주사액 등을 사용한다. 종합하면 영양제는 영양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가공된 식품을 의미한다. 자, 영양제는 식품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음식과 영양제, 그리고 약.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로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어로 펑크셔널 푸드 혹은 뉴트라슈티컬이라고 하는데, 이 뉴트라슈티컬은 영양과 약의 합성어로 음식과 약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자, 그러니까 이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은 음식과 약의 가운데에 있는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그 자리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은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는 각종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홍삼 등이 있다. 정리하면 음식은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물질이고 이러한 영양 성분을 약의 형태로 만든 것이 영양제다. 그리고
영양 기능 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음식 말고, 음식 말고 이 영양 성분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약의 형태로 만든 것이 영양제고, 근데 음식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혹은 영양제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이 영양 기능 외에 건강에 그냥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제 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된 분들이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정말 무분별하게 막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좀 한 지출을 하시거든요. 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공부를 해서 좀 무분별한 그런 것들은 좀 줄이고 정말 도움이 될 것들만 좀 엄선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는 물질은 의약품이다. 다들 알다시피 의약품, 약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따라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은 음식의 특징과 약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2장부터 지금 1장을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2장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약 10가지였나요? 네, 10가지의 그 미국에서 자국민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영양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 산하에서 의학 그리고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식이보충제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제시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냥 제 느낌으로 판단하건대 영양제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양제가 정말 깨끗하고 좋은 원료만 들어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제가 부작용이 없다고? 이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도움이 될까? 정말 깨끗할까? 오염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작용이 없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버렸어요. 그전에는 기업에서 만든 것이고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천연, 자연 이런 재료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심코 이렇게 좀 맹신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복용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가 많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찜찜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 또 제대로 알아보고 드시면 좋겠고요. 그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 항상 관심이 있는 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책,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이것이 비단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니라는 말은 저것처럼 나이를 좀 먹어서도 쓰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이가 엄청 많으셔도 또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자, 오늘의 책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